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사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미술 2002년 오늘의 주제는 십자군 운동과 바이킹 노르만 미술입니다. 세 용어가 다 우리에겐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전 유럽의 상황은 지금과 매우 좀 달랐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멀어서 달랐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던 유럽과는 굉장히 차이가 이제 많았던 거죠. 지난주에 그 AD 1000년, 서기 1000년 이후 유럽에서 일종의 여행의 붐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여행의 형태는 순례였죠. 그 순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 되게 됩니다. 일단 1000년 전 유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유럽은 남쪽에서부터 심지어 스페인까지 이슬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비잔틴 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비잔틴 제국부터 해서 이슬람 제국에 의해 갖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비잔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이라든지 이슬람 세계가 그 당시에는 좀 더 문명권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유럽은 아직 어떻게 보면 뚜렷한 어떤 문화적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인구가 거의 50만까지 달하였고요. 그 다음 또 큰 도시는 코르도바라는 도시에 거의 또 인구가 5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유럽은 어땠냐 하면은 인구 10,000명 정도 되는 도시도 없는 그야말로 거의 지금 유럽과는 상상할 수도 없이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마을도 조금씩 촌락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럽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순례가 생기고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이 서로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인구도 늘고 그러다 보면서 순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교류가 또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이슬람 세계와 그리스도교 세계가 굉장히 일찍부터 치열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유럽 내륙의 이슬람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좀 없죠. 시간을 돌려서 한 8세기 정도로 가게 되면은 그 이슬람 교도가 확대를 해서 유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스페인 전역을 제패하고 심지어 프랑스 파리 앞에까지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틀 오브 뚜르라고 하는 AD 732년에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샤를르마뉴 대제의 아버지가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슬람군과 그리스도교 군이 전투해서 만약에 유럽 그리스도교 군들이 패했다면 아마 유럽의 더 많은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슬람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이 전투에서 프랑스 군들이 프랑크 제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더 이상 그 이슬람 군대가 북상하는 것을 못하게 저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는 그 스페인 지역에 주로 머물게 되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스페인의 이슬람 지배가 계속되냐면은 15세기까지 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거의 길게 보면 1000년이라고 할 수 있고 800~900년 정도를 스페인은 이슬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 수업을 들으셨다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스페인의 지역이었고 그 지역까지 가려면 이슬람 교도들의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족이 다스리는 족하고 밑에 코르도바 제국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고요. 거기에 조그마한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리스도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그 중간에 끼인 일종의 DMZ라고 할까요? 그 중간 경계면에 여러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국가들은 대부분 가톨릭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런 가톨릭 국가들이 계속 이슬람 교도들하고 싸우면서 땅들을 남쪽으로 밀어냈겠죠. 조금씩 밀어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코르도바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입니다. 이런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일찍부터 그 이슬람 교도들은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이런 사원을 짓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일종의 말발굽처럼 저런 아치가 이중 아치가 있는 이러한 건축물인데요. 이거는 그 당시 그 유럽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안달루시아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그 위쪽에서 보면 아라곤이라든지 카탈로니아라든지 레온 이런 국가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였고요. 그리고 지금 레온이라는 지역, 저쪽 지역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AD 1000년, 서기 11세기 정도에 산티아고를 간다라는 의미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가톨릭 교도들이 결국 다시 되찾은 거고요. 국토를 회복한 거죠. 그 회복한 땅을 다시 순례의 길로 만들어서 순례의 길,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그 길들은 사실은 직전까지 이슬람 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순례가 아니라 이슬람군에 의해서 지배받던 땅을 다시 가톨릭 세계가 되찾고 그 어떻게 보면 회복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의미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황님께서도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라는 어떤 그 칙령을 계속 내는 거죠. 새롭게 이슬람 세계에서 되찾은 이 축복의 땅을 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순례의 길로 떠나면서 여기를 좀 더 확고한 가톨릭 세계로 되돌려 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절묘하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로 가는 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세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지배를 받다가 회복된 땅이고 그 회복의 땅을 가로지르는 게 바로 지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프랑스 길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그 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험난했던 길이고요. 가톨릭 세계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의 공격에서 시달리다가 드디어 이슬람 교도들을 조금 더 남쪽으로 내몰고 국토를 회복한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널리 알리고 더 우리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에서 어느 곳이 가장 중요한 순례의 대상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야고보 성인의 시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성인의 시신이 있는 곳이라는 곳은 대단히 중요한 곳이죠. 그리고 베드로 성인의 시신이 있는 로마, 대단하죠. 바티칸도 있고요. 꼭 가톨릭 신자로서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숨결이 다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가톨릭 신앙을 가진 신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신앙의 발원지이자 신앙의 최고 종착지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오랫동안 벌써 이슬람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제한된 숫자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례를 받아들였지만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고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 오랫동안 그런 곳으로 예루살렘은 남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1000년이 오고 유럽이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안정을 점점 찾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관심은 유럽에 있는 여러 중요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베네치아에 가면 산 마르코 성인의 시신을 또 뵐 수 있고 또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고요. 이거는 바로 보다 적극적인 순례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무장을 한 순례객이 칼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1095년, 1096년에 시작을 해서 유럽의 곳곳에 있는 여러 신앙인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유럽 전체를 도보로, 배로 해서 콘스탄티노플에 집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원정의 길을 떠나게 됐고요. 결국 1097년에 콘스탄티노플에 모였던 이 십자군 세력들은 99년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교 국가를 선포하게 된 거죠. 실로 오랜 시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세계로 바꿔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굉장히 험난했죠. 아주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십자군 운동은 1차라고 우리 부르는 첫 번째 십자군 운동은 성공하게 됩니다. 주님 무덤 성당 같은 경우도 이때 오랜 시간 동안 파괴되어 있고 쇠락해 있던 것들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재건하게 되는 것도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이뤄진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보다 이 십자군 전쟁은 험난했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슬람 세력들은 다시 반격을 했고요.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던 여러 세력들은 또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세력들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은 패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6차, 거의 7차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의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거의 십자군 운동의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약간 논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평가가 많이 안 좋은 전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네 번째로 1204년에 벌어졌는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같은 그리스도교들이 싸움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한 번도 몰락하지 않고 평화를 지속되었던 콘스탄티노플은 첫 번째 함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교에 의해서 벌어졌다라는 것들이 좀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콘스탄티노플 결국 뭡니까? 로마 이후 로마의 적통을 이어왔던 그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의 세계의 어떤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던 콘스탄티노플은 결국은 함락되었고 여기에
서유럽에서 온 여러 전사들, 말하자면 프랑스 기사라든지 프랑스 왕, 플랑드르 지역의 여러 사람들, 이탈리아 남부의 여러 전사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는데요. 물론 이 4차 십자군 전쟁을 이끌었던 베네치아가 가장 큰 이 4차 십자군 전쟁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제가 좀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끊고 북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킹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십자군이 어떻게 이 바이킹과 함께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와중에 재미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어떤 사진인지 시청자분께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 영국 왕실에서 혼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 5월에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영국 왕실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바이킹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킹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AD 1000년, 12세기의 유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군 전쟁의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의 입성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에 깊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십자군 전쟁과 바이킹 그리고 노르만이라는 이야기로 이 11세기, 12세기의 유럽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럽의 중세 미술, 약간 암흑기라든지 과도기적인 어떤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세의 역사에 노르만 민족, 특히 이 노르만 민족의 기원이 되는 바이킹을 중심으로 중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모험의 이야기로 중세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 모험의 역사가 바뀌면서 미술도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럽의 모습과 굉장히 다르죠. 북유럽의 거친 산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좁고 긴 협곡을 따라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좀 빙하가 침식되면서 매우 급한 거의 절벽과도 비슷한 협곡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수심이 1km까지 가는 굉장히 깊은 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전 배웠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피오르드, 영어로는 피오르드. 그리고 아마 이쪽 지역에서는 피오르라고 부르는 그런 지형인데요. 매우 독특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여행의 백미로서 이런 자연 환경을 뽑기도 합니다. 바로 이 피오르드의 모습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바로 바이킹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이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이런 피오르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아마 유럽의 가장 마지막 야마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민족이 바로 바이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배입니다. 이 배는 보통 이렇게 길고 좁아서 롱쉽이다, 긴 배다 이렇게 좀 부르게 되는데요. 이 배를 아마 만들게 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 바이킹족들은 그 안에서만 모여 살다가 점차 유럽의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바이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롱쉽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를 보시면 노를 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양쪽에 25개, 25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 몇 명이 승선하시는 줄 아시겠죠. 노 하나에 한 명이라고 하면 한 50명이 되는 거고요. 노 하나에 2명씩 2인 1조로 노를 젓는다면
뭐 100명 정도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뭐 거의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타는 초대형 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그 중간에 높은 돛이 보이죠. 이 돛은 이게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 노를 눕혀서 다리 밑 같은 데도 좀 갈 수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강 바다뿐만 아니라 강 깊숙이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자랑하는 이 롱십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19세기 후반에 그 발굴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스톡홀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지금 바이킹이 몰고 다니던 이 배들의 모습들을 오늘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바이킹들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죠. 북해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영국, 프랑스 북부, 뭐 덴마크에서부터 더 내려가서 뭐 지금 벨기에 이쪽까지 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들이 아까 그 배를 타고 물론 배 하나가 가는 게 아닙니다. 10척, 20척, 많을 때는 50척, 100척까지 선단을 이끌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 당시 유럽에서 이 정도를 배를 갖고 있었던 국가는 바이킹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킹의 세계가 이 바다를 통해서 열리게 됐고요. 한 800년경부터 십자군 전쟁 전체까지 1200년까지 한 400년 동안은 이 바이킹이 유럽의 최강자로 등장하는 바이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 배의 앞머리에 있었던 이런 용머리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초기의 원시적인 형태의 미적 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이 등장할 때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용이 나타났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아마 그 배 머리에 있었던 이런 용두라고 할까요? 용머리 같은 이런 괴수의 모습 때문에 그 동시대 기록에는 그렇게 전해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발견된 여러 문양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켈틱 문양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마 유럽의 그 야만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어떤 문양, 그 게르만 민족들이 사용했던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동물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비슷한 민족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본격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어디냐면은 놀랍게도 스토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살펴봤던 린디스판 스토원은 이들이 첫 번째 공격하게 됩니다. 스토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스토원을 공격했던 거고요. 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고립된 섬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원에 있었던 여러 식량이라든지 그 종교 의식에 필요한 금은 보화들을 이런 어떤 제기들을 이런 것들을 이들이 다 가지고 갔던 거죠. 훔쳐 노략질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점차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들이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조주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목조 기법으로 지은 집입니다. 지금도 이런 게 한 200채 정도가 노르웨이 중심으로 나눠 있고요. 이게 이제 피오르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언덕 위에 바로 이러한 그 건물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목조 건축을 이용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형태의 성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타브 처치라고 이전 부르기도 합니다. 성당의 모습인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제대도 있고 성가대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로 지은 성당이고요. 아주 눈이 많고 바람이 많고 그런 곳답게 지붕선이 아주 가파르죠. 또 한 가지 이 목조주택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지는데요. 못이나 이런 걸 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한옥주택처럼 이 결구를 맞춰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이렇게 늘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전통적으로 이런
스타브 처치들은 12, 13세기 때부터 많이 지어져서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스타브 처치의 성당의 여러 디테일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봤던 그 이들이 몰고 다녔던 그 무시무시한 배, 롱십에 들어갔던 장식 문양들을 여기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끝이 없는데요. 이 바이킹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이들이 제일 먼저 북아메리카를 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이슬란드 갔고요. 그린랜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북아메리까지도 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전설에 따르면 거기 가서 포도나무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북아메리카에다 지은 나라의 이름은 빈랜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많이 진출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반대측을 보면 최근에 작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노보그라드라는 데가 많이 나왔는데요. 노보그라드를 통해 갖고 키예프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바이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안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점차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바로 바이킹족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족들 중에 한 부분이 아마 루스라는 족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루스들이 살았던 나라 루시아라고 해서 러시아가 됐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이킹족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미국도 알고 있었고 그 동쪽으로 오면 러시아도 지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남쪽으로도 내려가면서 프랑스 남쪽 지역, 특히 이제 우리가 노르망디라는 곳도 이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요 이야기를까지 하게 되면 정말 유럽의 중세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어떤 역사의 한 축을 이 바이킹족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보면은 지중해 콘스탄티노플까지 가는 걸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또 괴롭혔던 게 프랑스입니다.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를 포위하는 공격을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투력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프랑스 왕들은 이들에게 그냥 공물을 바치고 돈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아예 그냥 땅을 줘버리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르망디라는 땅을 프랑스 왕이 이 바이킹족들에게 주게 됩니다. 노르망디는 세느강의 하류죠. 이들이 자꾸 세느강을 따라서 파리를 공격하니까 이 바이킹족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족들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노르망디 땅을 아예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귀를 주죠. 공작의 지위를 주게 됩니다. 프랑스 왕에게 신하가 되라. 조건이 두 개가 있다. 신하가 되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신앙을 믿어라.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어라는 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보시게 되면 911년경에 바이킹을 이끌던 롤로라는 그 부족장 밑에 있었던 바이킹족들이 바로 세느강 남쪽 루앙 중심으로 있었던 바로 저기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면서 다른 바이킹족들의 침략을 막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은 이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믿고 노르만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노르만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그 노르만족이라는 이름도 북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바이킹에서 노르만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프랑스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인이 된 거죠. 바이킹족들이 이제 노르만 민족이 되면서 신앙인이 되고 드디어 뭐가 된 겁니까? 프랑스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들이 노르망디에 남긴 가장 중요한 예술적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이 바로 몽생미셸이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이들이 섬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 바다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는 바다에 있는 그리고 육지하고도 멀지 않은 지금 이 몽생미셸 같은 이러한 섬에 자기의 군사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다시피 몽생미셸은 원래부터 마이클 성인, 미카엘 성인이 계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믿었고 그리고 여기에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것을 군사기지로 개발을 하다가 점차 여기에 산적 높은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성당까지도 짓게 됩니다. 예, 지금은 거의 그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의 지금은 1년 365일 안전하게 셔틀버스로 이 몽생미셸에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이 들어오는 때에는 접근이 불가능했던 그야말로 바이킹 입장에서는 최고의 군사 요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중앙에 성당이 있고요. 처음의 모습, 바이킹들이 막 개발하고 있었을 때의 모습들을 추정해 놓은 것들이 지금 몽생미셸 그 대성당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맨 꼭대기를 보시면 절반은 로마네스크로 지어져 있고요. 절반은 특히 제대 쪽, 성가대석 쪽으로 놓고 보면은 그 고딕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아주 정말 칼날같이 그런 아주 날카롭게 만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풍경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에서 더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텐데요. 먼저 이 몽생미셸의 수도원도 한번 더 감상을 하시죠. 이 안에 지금 대성당 안에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대 쪽은 빛이 밝고 뾰족뾰족하면서 높은 창들이 보이죠. 반면에 그 지금 입구 쪽에서는 반원형 아치로 이루어진 무겁고 장중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 쪽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우리가 밖에서 좀 봤던 거고요. 좀 더 앞쪽 제대 쪽으로 가면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창이 넓고 아치도 뾰족뾰족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노르망족들이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깡이라는 곳인데요. 2차 세계대전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어떤 중요한 그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이제 노르만 민족의 원래 근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의 지도자가 나오죠. 그게 바로 윌리엄, 듀크 오브 윌리엄, 그래서 윌리엄 공. 그리고 그가 영국도 지배하기 때문에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깡 이야기도 더 이끌어 갈 텐데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이러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아베이 오무라고 부르는 남자를 위한 대성당, 아니면 수도원 성당 이렇게도 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성당 잘 보시면 앞에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쌍탑을 이루고 있고 아치로 해갖고 장식이 되어 있는 이 굉장히 육중하고 무거운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노르만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더 컨커러, 정복왕 윌리엄이 지은 성당입니다. 이 성당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좀 어떻게 보면 개성 있는 인물인가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정식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일종의 사생아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제 능력으로 이 공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사생아라고 해갖고 자기 그 친척 중에 굉장히 강력한 집안에 있는 딸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사생아라고 결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마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윌리엄 공에까지도 들렸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공작이 그 처갓집에 가갖고 일설에 의하면 주먹으로 사람들을 다 때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부인을 거의 납치하듯이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사촌 관계였기 때문에 교황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인이면 당연히 교황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치르고 나서 신에게 참회의 뜻으로 2개의 성당을 짓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부인을 위해서. 그게 바로 방금 봤던 자기를 위해서 지은,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은 성당이 아베의 업무,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대단한 겁니다. 이 거대한 성당을 짓고 죄의 용서를 바랬던 거고, 이 안에는 이렇고요. 지금 이 윌리엄의 무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부인을 위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아베이 다무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지금 이것도 다 깡이라는 곳에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육중한 석조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천정도 우리가 고딕 성당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늑골 공룡들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성당으로 저렇게 지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 연대가 바로 1060년대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유럽은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한 세대 후에는 십자군 전쟁도 가게 되고요. 이런 어떤 유럽의 변화가 11세기 후반부터 크게 있었고, 이 변화의 주인공들이 바로 노르만 민족들, 그리고 노르만 민족들의 지도자 윌리엄에 의해서 역사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1066년 윌리엄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일대에 도박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영국에 대한 정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1066이라는 이 숫자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영국이 유럽의 노르만 민족에 온 지배자에 의해서 함락되는 바로 그 시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함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역사에 편입되면서 유럽의 더 이상의 변방이 아니라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보여준 시점이 바로 이 1066이라고 하는 이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공이 이끌었던 그 부대와 영국 본토에 살고 있었던 본토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원주민이 이끌었었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헤이스팅스라는 곳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하스팅스라고 좀 발음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이 헤이스팅스 전투가 1066년에 벌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윌리엄 공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그 승리에 의해서 영국의 역사까지도 바뀌게 되고요. 바로 윌리엄 공은 자기가 이끌고 갔던 3만 명의 기사들에게 영국의 땅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세워진 왕조를 우리가 노르만 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르만 왕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돼서 바로 영국 여왕이 되고, 그의 찰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해리 왕자까지도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1066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남겼던 미술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좀 다가오실 텐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윌리엄 공작의 아마 배다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캔터베리 주교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그 주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술품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프랑스 파리 근교 바이유라는 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바이유 타피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높이는 한 60-70cm밖에 안 되지만 길이가 거의 뭐 한 70-80m까지 되는 굉장히 좁고 긴 천으로 된 자수루 공예의 아마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보면 새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 윌리엄 공작이 이끄는 그 노르만 민족들이 아까 봤던 롱십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정복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깡의 위치가 보이는데요. 몽생미셸을 보이는데요. 깡하고 몽생미셸 사이에 바이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이유 타피스트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바이유 타피스트리라고 하는 이 바이유라는 곳이 보이죠. 바로 저기에 지금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전 영국 왕실의 그 후사가 좀 불분명했을 때 윌리엄 공작이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국 왕의 도전을 했던 지금 해롤드가 영국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윌리엄 공작에게 주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뭐 이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뭐 아마 윌리엄 공작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타피스트리에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성물에 손을 대면서 서약을 하고 있고요. 윌리엄 공작은 아주 짧은 머리에 다부진 모습으로 칼을 든 상태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사람들이 이 서약을 증인하듯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피스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수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해롤드라고 뒤에도 써 있고 윌리엄 쪽에는 또 윌리엄이라고 실제로 이 글씨로도 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헤이스팅스 전투의 장면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 자수이기 때문에 표현은 조금 만화 같고 단순하지만 밑에를 보시면 사람이 뭐 정말 죽어서 나불어지는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전쟁에도 실제로 참여를 했고 그 결과를 이 타피스트리로 남긴 사람이 바로 오도 주교라고 생각되는데 오도라고 저기 써 있습니다. 이 주교님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도는 창 대신 쇠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전쟁터를 누볐고 이 승리의 대가로 아마 캔터베리 주교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치열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주민을 이끌었던 그 저항 부대였죠. 해롤드 백작이 눈에 지금 화살을 맞고 절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노르만 민족이 승리하게 됐고 그 승리를 기록한 것들이 바로 이 바이오 타피스트리라는 걸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찰스 왕세자가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영국 자수협회에서 이 바이오 타피스트리가 완벽하게 남아있는데 맨 마지막 장면이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1066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윌리엄 그 공작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이 잘라져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영국 자수협회 사람들이 그 마지막 장면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지금 영국 찰스 왕세자에게 한번 와서 봐달라고 하고 왕세자가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기쁘게 보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영국이 이제 드디어 노르만 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노르만 민족들의 또 일족이 어디로 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 남부에 가서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바이킹의 세상이 온 거죠. 그 바이킹은 원래 있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그 프랑스 노르망디 그리고 영국 그리고 또 일족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까지 갔고 북부 아프리카까지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칠리아까지도 이전 제패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 지역의 강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들이 남겼던 중요한 성당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칠리아에 있는 성당인데요. 바로 지금 이들이 지었던 궁전 옆에 있어서 팔라티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팔라티나 예배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래 이 시칠리아는 비잔틴 제국이 지배를 받았고요. 한동안 또 이슬람들이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여러 문화가 섞이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여기에는 이슬람 문화도 있고 비잔틴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사람들은 바로 바이킹족들이었고요. 노르만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여러 성모님의 모습, 저런 모자이크는 아마 실질적으로도 이 바이킹들이 세운 이 노르만 왕조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장인들을 데려와서 저러한 그 장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도석을 보게 되면
무카리나스라고 하는 이슬람 전통적인 어떤 조형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 장식물들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양식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슬람 양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재된 그런 것이지만 이런 문화적 융합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킹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매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혹시 이 성당이 어디신 줄 아시겠습니까? 예, 그 명동 성당에서도 멀지 않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성당이죠. 영국 국교회에서 지금 속해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제대를 모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왼쪽 부분이 한국 정동에 있는 성공의 성당의 모자이크 양식을 보시게 되면 방금 봤던 팔라티나 예배당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칠리아 한복판에 있었던 미술이 어떻게 보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정동에 있는 성공의 성당 미술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시칠리아에 있었던 이 노르만 민족들, 이 민족들은 바로 십자군의 또 선봉이 돼서 안티오크 공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0년을 전후한 시기는 유럽의 역사는 굉장히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 바이킹족들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유럽의 중세 역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했고요. 이들이 또 십자군 전쟁까지도 이끌었던 하나의 중요한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본다면 중세 역사는 굉장히 모험과 도전의 역사로 다시 익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